집 나가면 몸이 고생이다.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고생이다. 적당한 방황과 적당한 고생과 적당한 낯설미 그리워 수시로 끙끙 앓는 마음을 가졌다. 어쩌다 보니 여행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요일의 여행. 김민철. 출판사 북라이트. 네, 모든 요일의 여행. 오늘 읽어드릴 글의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희망에 대해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희망적으로 말한다는 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유혹일 것이다. 로맨가리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라는 소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랜 시간 희망이란 말을 생각할 때면 습관처럼 제 마음속에 떠오르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짤막한 유서의 마지막 문장을 나는 마침내 완전히 나를 표현했다 라고 쓰고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맨가리가 희망을 유혹이라고 말했을 때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땐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살아오면서 가슴으로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글을 읽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오늘 방송은 들으시다가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두 번째 음악이 나오면 한번 화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팟빵에서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공지사항 두 번째 모든 요일의 여행을 위한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 유튜브 채널을 링크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고집하는 여행. 스리랑카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광고에서 본 푸른빛 인도양 바다가 넘실대는 스리랑카가 아니라 내전의 상처가 가득한 스리랑카로. 왠지 카피라이터라면 뉴욕 어느 커피숍에 앉아 회의를 하며 카피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전 지역으로 가서 카피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의 첫 해외 출장이었다. 얼떨결에 재능 기부로 참여하게 된 캠페인 덕분이었다. 내전 피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보내주자는 캠페인이었다. 처음에 내용을 듣고 웬 자전거? 라고 생각했다.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자는 캠페인도 아니고 식수를 주자는 캠페인도 아니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자는 캠페인도 아니고 자전거라니 생소했다. 하지만 조금의 설명만 들으면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건 지금을 살게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건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라는 걸. 가로등도 없는 길을 하루에 4시간 넘게 걸어서라도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내전으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를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로 희망을 선물하자는 캠페인이었다.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내전 지역이었다. 이름도 처음 듣는 시골이었다. 나는 걱정이 가득했다. 별일 없겠지.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나의 걱정을 알아챈 건지 스리랑카 쪽 담당자가 말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뢰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하하, 그런가요? 지뢰만 조심하면 되는 일이었다니 간단한 일이었네요. 근데 지뢰는 도대체 어떻게 조심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데. 떠나기도 전에 별명부터 얻었다. 국내 최초 종군 카피라이터. 왠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엔 펜을 들고 떠나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걱정거리는 사방에 가득했다. 스케줄까지 걱정이었다.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거기서 8시간을 기다려 비행기를 갈아타고 스리랑카에 도착하면 새벽 2시에 겨우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다. 체크아웃 시간은 새벽 5시. 딱 3시간만 쉬고 다시 공군 헬기를 타고 근처 마을까지 가서 다시 차를 타고 2시간을 더 들어가야만 했다. 걱정은 당연해 보였다.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을까? 이 촬영은 무사할까? 국립의료원에 가서 각종 주사를 맞고 각종 약을 처방받았다. 이름도 모르는 병에 대비한 이름도 모르는 약들이었다. 출장 떠나기 전날 각종 약들과 옷을 챙기며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을 때라 생각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제야 그들에게 뭘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도착했다. 출장 전날에서야. 고민 끝에 문구점에 가서 풍선을 샀다. 여행작가 오소희 씨의 조언 덕분이었다. 부피는 작아도 아이들의 기쁨은 클 거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무사히 스리랑카의 한 학교에 도착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즉석에서 영상에 출연할 아이들을 뽑을 예정이었다. 별 생각 없이 학교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은 우리를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선생님의 진두지휘 아래 아이들은 맨발로 걸어와 우리에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꽃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손에 또 꽃을 꼭 쥐어주었다. 조망만한 아이들이, 꽃 같은 아이들이 우리를 꽃으로 만들어 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만 겪은 아이들이었다. 무엇이든 경계하는 법부터 배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꽃목걸이를 하고 꽃다발을 쥔 우리들을 보며 아이들은 웃었다. 우리가 따라 웃으면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다. 밥 먹는 우리를 구경하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다시 구경하고 눈만 마주쳐도 숨 넘어갈 듯이 웃었다. 우리는 비참하고 남루한 이들의 현실을 목도하고 뒤돌아서서는 한숨을 쉬었지만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웃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무력했다. 그때 풍선이 생각났다.
가방을 뒤적여 풍선을 꺼냈는데 금세 난감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며 사왔지만 풍선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왜 문구점에서 나의 큰 손을 뽐내지 않았을까? 넉넉한 것은 오직 가난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왜 풍선 하나 넉넉하게 주지 못할까? 나는 끝없이 나를 자책하며 아이들에게 풍선을 건넸다. 아이들은 풍선을 나눠 불었다. 풍선을 가진 애들도 가지지 못한 애들도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황송한 웃음을 내게 계속 날려주었다. 고작 풍선 하나에. 다음 날 촬영은 학교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해는 떠버렸고 더위는 사방에서 우리를 숨막히게 했다. 최소 인원의 최소 장비로만 진행되는 촬영. 시간까지 최소여야 했다. 촬영이 길어질수록 촬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거리낌 없이 촬영 감독님은 흙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그 땡볕에 모든 장비를 몸에 메고 감독도 조감독도 PD도 땀과 흙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날파리는 계속 날아들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힘들다는 내색을 하겠는가?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있는데, 희망을 선물로 받을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남몰래 회의적이었다.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자꾸 비관론이 내 맘속에 잦아들었다. 자전거 한 대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비만 오면 무너져 내리는 비닐봉지로 만든 집에 사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무엇인 걸까? 포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 숨구멍이 다 보이는 아이에게 자전거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는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 희망을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모두를 앞에 두고 나는 어쩌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때 내 눈에 풍선이 보였다. 분명 어제 내가 준 주황색 풍선과 하얀색 풍선이 동네 아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학교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본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학교에 가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의 손에도 어제 나와 마주쳤을 것 같은 아이들의 손에도 그 풍선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풍선 하나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만 모든 것이 미안해져 버렸다. 겨우 그거여서 미안했고, 부족해서 미안했고, 겨우 몇 시간에 힘들다고 생각한 게 미안했다. 무엇보다 절망을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그들의 희망을 비관한 것이 미안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들의 희망을 비관한단 말인가? 저렇게 희망이 웃고 있는데, 고작 풍선 하나에 웃는데, 저 웃음을 어떻게 비관할 수 있는가? 나는 오래전 하워드 진의 책에서 읽은 가르침을 떠올렸다. 나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희망을 고집하는 것.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뢰에도 불구하고, 비닐봉지 집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고집하는 것. 풍선 하나에, 꽃 한 송이에 활짝 웃으며 아이들이 기어이 희망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끝끝내 꺾일지라도 끝까지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어떤 희망은 의무다. 당신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은 이 삶이 괜찮은지, 나는 왜 이 삶이 이렇게나 지랄맞게 느껴지는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은 무엇인지, 당신의 고달픈 삶을 다 감싸줄 만큼 내 품이 충분히 넓지 않고 내 몸의 고달픔만을 해결하기에도 나는 충분히 힘들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에는 내가 너무 바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에는 당신 삶이 너무 팍팍하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은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 평생을 새벽같이 공장에 나가 나사를 하나 돌릴 때마다 3원을 받고 오늘은 10,000개 돌렸다는 걸 자랑하는 삶은 또 무엇인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들의 말썽질 때문에 오늘도 조바심을 내는 당신에게 삶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눈앞에 밀어닥치는 일들을 해내기에도 바쁜 내게 삶은 무엇인지. 내 여행에서 가장 반짝이던 그 순간에 수많은 오리의 목을 따고 털을 뽑고 손질하던 당신에게 삶은 무엇인지. 당신의 그 지리한 일상을 나는 어쩌자고 그 여행에서 가장 반짝이는 순간으로 기억하는 것인지. 속내도 모르고 사진을 찍던 여행객에게 당신은 어쩌자고 그렇게 수줍은 미소를 지어주는 것인지. 정말로 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낯선 길 위에서 낯선 일상을 붙들고 끝없이 묻고 싶은 날이 있었다. 당신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